임해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 9단원에 들어왔어요. 이 9단원에서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계의 인구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과서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 포스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가족계 홍보 포스터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인구 정책을 펼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시대 순으로 나타내 보면 나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의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았었죠. 선생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선생님 엄마 6남매, 아빠 6남매셨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었겠죠. 자, 이 당시에 두 명의 자녀만을 출산할 것을 유도하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었네요. 그러다가 아직도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둘도 많다. 이제 하나만 낳아라 하는 1980년대의 적극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우리가 다 포스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나타내는 포스터가 가에 나타나 있네요. 네,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국가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앞에서 인구 정책이 실시된 순서의 기호를 나열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몇 명 정도 낳고 싶은가요? 선생님 전에 수업 들어가는 반에서 결혼은 하고 싶은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건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친구들의 숫자가 꽤 적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앞에 우리 정의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게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지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문제인지 사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쵸? 선생님은 사실 아이를 되게 많이 낳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됐고, 더는 낳지 말아야겠다 뭐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출산을 장려한다면 선생님처럼 더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준다면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찌됐든 간, 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과서 261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는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인구 부양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인구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앞으로 예상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의 인구 성장을 주도하는 대륙은 바로 네, 아시아죠. 자, 아시아에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가 인구 성장을 주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프리카죠. 자, 아프리카에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대륙들을 알 필요는 없고 유럽만 한번 볼게요. 유럽은 인구 성장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또 고령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저출산이나 아니면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인구 성장을 주도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는 유럽 이렇게 나눠서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 체험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인구 부양력이 증가되게 되었죠.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서 생활 환경도 개선이 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네요.
이 인구 부분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특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여기에서 잠깐 앞에서 배웠던 부분 기억나나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그 도시화에 대해서 배울 때 인구 변천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사망률이 계속 이렇게 높게 나타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됐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사망률이 어느 시점에서는 뭐 이게 많이 낮아지진 않고 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됐었죠. 그럼 출생률은 어떤가요? 출생률. 출생률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망률이 낮아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출생률도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뭐 이런 출산 정책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요. 그러다가 이게 출생률도 낮아지게 되죠. 그럼 전체 인구는 어떤가요? 전체 인구.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던 이 시기에는 총 인구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죠? 하지만 이 시기, 요 2단계 시기, 요 단계에 들어오면 어때요?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데 사망률은 뚝 떨어지죠. 네,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데 사망률은 뚝 떨어져요. 이 차이만큼이 바로 인구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또 이 단계도 마찬가지죠. 이 차이만큼이 인구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해지는 둘 다 낮게 나타나는 이 시기에 들어서면 인구가 많이 성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일찍 시작돼서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구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정체 또는 감소되는 바로 이 마지막 4단계, 이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은 지금 현재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어떤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여기 2단계나 아니면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세계의 인구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인구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인구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사람은 생활하기에 유리한 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자연환경이 농업에 유리하거나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에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죠.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자연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 지형, 식생, 토양과 같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인구 밀집 지역은 북반구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 지역인데요. 자, 왜 북반구가 많냐면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해서 대륙의 비율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에 사람이 많고요. 또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 지역은 사람들이 농사 짓기도 편하고 살기 좋은 기후죠. 또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에서 주로 살고 또 해안 지역, 해안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많은 자원을 또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인구가 밀집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구 희박 지역은 건조기후, 열대기후, 한대기후 지역. 자, 건조기후 지역은 어때요? 사막이나 초원 이런 곳에서는 그 식량 작물을 얻기가 좀 어렵죠. 또 열대기후 지역, 특히 이런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렵죠. 또 한대기후 지역은 어때요? 네, 너무 추워요. 이런 극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살기는 좀 어렵겠죠. 또 험준한 산지나 고원 지역, 또 사막과 초원 같은 곳은 인구가 희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 교통, 문화, 교육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와 선진국에 인구가 주로 밀집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구 희박 지역이 나타나는 곳들은 어떤 곳들일까요? 네, 주로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내전이 일어나는 곳들.
전쟁이나 내전과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들은 인구가 좀 적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구 밀집 지역 방글라데시의 사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어디에 있어요? 네, 인도의 약간 위쪽에 있죠. 인도 위에. 자, 방글라데시는 벼농사 지역으로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의 사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으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쉬운 해안가에 주로 살고 있고 내륙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들을 보면은 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젊은 층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좀 적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는 워킹, 일을 하고 홀리데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도록 하는 그런 비자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지역에 가서 뭐 일도 좀 하고 또 여행도 좀 하고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어 공부를 조금 잘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우리 교과서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 분포 지도입니다. 자, 인구 밀집 지역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여기 남부아시아 지역 어때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지역은 계절풍 시대로서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죠. 벼농사가 발달된 이 지역은 이제 쌀이 생산이 되죠.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크고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쪽 서부 유럽과 아메리카 내륙의 앵글로 아메리카의 바닷가 쪽 네, 미국 북동부 지역. 자, 이들 지역은 어떤가요? 네,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아니,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이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하고, 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들 지역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인구 희박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 지역은 어떤가요, 여기? 아프리카의, 네, 사하라 사막이죠. 자, 사막은 어때요? 네, 농작물을 키우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죠. 자,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륙 지역. 이 지역도 건조해서 사막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죠. 자, 이런 곳들은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이쪽 극주변 지역 볼까요? 극주변. 자, 극주변도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죠.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 지역. 여기가 어딜까요? 네, 여기가 바로 아마존 밀림입니다. 자, 밀림이 우거져 있어서 열대 우림이 우거져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좀 어려운 지역이죠. 자, 이런 곳들은 인구 희박 지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륙별로 인구 비율 한번 볼까요? 자, 아시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네요. 다음 두 번째 아프리카. 지금 현재는 유럽의 인구가 많지만 인구 증가율로 따졌을 때에는 앞으로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우리 한 가지 안 봤네요. 이 지도에서도 보니까 어때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또 대륙으로 살펴봤을 때 주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인구가 더 많이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 요인인데요. 자, 첫 번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적 탄압이나 아니면 불안한 정세 또는 내전 등의 영향으로 이제 난민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르완다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이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교적 요인인데요. 종교 갈등에 따른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인데요.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사막화에 따른 환경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태평양의 투발루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땅이 잠기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바로 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고요. 주로 경제적인 요인, 즉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방향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또 정치적 탄압이나 전쟁, 그리고 종교 갈등, 환경 재앙 등으로 인한 난민 형태의 국제적 이동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구 이동은 세계의 인구 분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우리 교과서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계 노동자와 난민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동을 할까요? 네, 바로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죠.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이렇게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중국에서도 화살표가 나가고 있죠.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네요. 주로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으로도 가고, 그다음 뉴질랜드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로도 가고 있네요.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노동자들의 이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 이 서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많이 이동이 나타나고 있네요. 유럽에서도 살펴보면은 유럽 내에서도 노동자들의 많은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노동자들의 이동 말고 또 난민의 이동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난민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했었나요? 네, 뭐 종교적인 이유 또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환경적인 이유에 의해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난민의 이동이 나타나는 곳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난민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또는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과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다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268쪽에 나와 있는 활동을 토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2010년부터 아랍 지역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아랍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반정부 민주화 운동이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이 아랍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또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난민에 대해서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찬성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난민의 유입을 반대하는 측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또 난민이 범죄와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의해서 결국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겠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찬성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들이 인구 유출 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유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을 해준다면 주로 유럽 국가들이 고령화나 아니면 저출산 때문에 그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노동력 부족. 이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할 수 있겠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또 돈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소비 수요가 증가돼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 활성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문화적 다양성을 높여서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찬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구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연령에 따라서 또는 성에 따라서 또는 인종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0세에서 14세까지를 유소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15세에서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유소년층,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으로 나누어서 우리 인구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청장년층은 일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을 부양하는 부양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소년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주로 청장년층의 부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부양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에 따른 인구 구성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서 주로 이 유소년층의 남성 인구가 훨씬 더 여성보다 많게 나타났었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인종에 따른 구성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회적 특성으로는 뭐 직업이라든지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인구 구성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인구 구조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인구 구조는 인구의 자연적 또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인구 구성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구조를 인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별 인구 구조, 연령별 인구 구조, 산업별 인구 구조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연령별 인구 구조는 생산 연령 인구와 인구 부양비 등을 통해서 미래 인구 구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인구 부양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인구 부양비는 우리 아까 살펴봤던 청장년층, 즉 부양층의 비율에 비해서 유소년층 또는 노년층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인구 부양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층의 비율 분의 청장년층의 전체 숫자 분의 유소년층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를 합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나 노년층 인구 부양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층 이렇게 계산을 하면 유소년 인구 부양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유소년 인구 부양비. 그 다음 청장년층 분의 노년층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노년 인구 부양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유소년 인구 부양비와 노년 인구 부양비는 또 국가에 따라서 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간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인구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선진국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난다는 거였잖아요. 출산을 많이 하잖아요. 또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쓸게요. 개발도상국의 유소년 인구 부양비와
노년 인구 부양비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유소년층의 인구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개도국보다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 인구 부양비는 어떨까요? 노년 인구 부양비는 선진국이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노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노년층의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위 연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세웠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64쪽에 나와 있는 세계 중위 연령 분포도입니다. 자, 보면은 중위 연령 어떻게 구하냐면 나이가 작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쭉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여기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바로 중위 연령이 됩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의 숫자가 적고 노년층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높게 나타나겠죠.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유소년층의 인구는 많고 노년층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더 어리게 나타날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유럽 지역은 중위 연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중위 연령 높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도 중위 연령이 높게 나타나고요. 또 우리나라나 일본도 중위 연령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아프리카 지역을 살펴보면은 네, 중위 연령이 20세 미만이에요. 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중위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의 가로축은 인구수나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연령층을 나타내며 남녀 성별로 구분됩니다. 인구 피라미드에는 크게 5가지 형태가 있는데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 별형, 표주박형이 있습니다. 피라미드형은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고 높은 사망률로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태이며 방추형은 종형의 형태에서 출생률이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별형은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으로 증간층이 두터워진 형태로 도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표주박형은 청장년층 인구의 유출로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형태로 농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은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이 낮은 인구 구조를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중위 연령이 46.5세, 인도의 경우 중위 연령이 29.6세입니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중위 연령이 높은 것은 노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인구 피라미드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리고 일본과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는 우리가 방추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노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유소년층은 비율이 적죠.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인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화면에는 중위 연령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일본의 중위 연령은 46.5세, 인도는 29.6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에서 중위 연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 한번 볼게요. 네,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와 아주 굉장히 다른 모습 볼 수 있죠. 거의 피라미드형에 가까운데요. 네,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노년 인구 부양비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낮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소년층은 어때요? 굉장히 많죠. 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일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는 농업적 전통에 따라서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도 남아전후 사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유소년층의 한번 성비 6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6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에서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역마다 다르게 인구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자,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출산율이 너무 낮게 되면은 인구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저출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평균 결혼 연령이 올라가기도 했죠. 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출산과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적게 낳아서 잘 키워보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일단 노동력이 부족하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잠재적인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 있겠죠. 또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면서 노년 부양비와 노인 복지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인구 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사망률이 낮아진 데에 비해서 출생률은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죠. 결국은 이 인구 과잉 현상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구 부양력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자, 식량이나 자원, 그리고 식수 등의 부족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도시 지역은 이촌 향도에 따른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도시 내 인구의 높은 자연 증가율이 결합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와 주택이 부족하고 또 교통체증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책적인 방안과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책적인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육시설이나 양육시설을 확충을 하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또 유급으로 출산 휴가를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육아 휴직 기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유연근무제는 이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단시간 근로하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 같은 이런 탄력적인 근무를 하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진출을 좀 더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모해 드릴까요? 네, 유연적 근무, 유연근무제.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고령화 사회에선 이제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자, 노인연금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보장제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정년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높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일단 인구가 너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또 경제발전과 식량 증진 정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구의 도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도시를 육성하고 촌락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또 가치관의 변화도 우리가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킵니다.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삶이 행복해지고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네, 이런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또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또 일과 가족에 있어서 이런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걸 워라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워킹과 라이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또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또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또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의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케냐의 출산 억제 정책 홍보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아이들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만 아이를 가져라.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출산 억제 정책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스웨덴의 가족 사진인데요. 이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무조건 두 사람 다 무조건 출산휴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출산 장려 정책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에 대한 내용 공부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